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채널 마이애플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제 직업 이름이 좀 새롭게 있거든요. 미래캐스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준원이라고 합니다. 자, 미래캐스터라는 직업 굉장히 생소하시죠? 왜냐면 제가 만든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여러분들 미래 변화 중요하다고 알고는 계실 텐데 어디에서 정보 얻으세요? 뭐 예전이라고 하면 뭐 뉴스, 신문, 그리고 다큐멘터리, 책 이런 거였는데 요즘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얻으실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미래 변화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는데 너무 어렵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처럼 누구나 쉽게 미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미래 소식을 쉽게 전달하는 캐스터의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미래캐스터라는 일을 직접 창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갈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해요. 청소년들에게. 진로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찾다가 없으면 저처럼 직접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래캐스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뭐 기업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여러 변화, 미래 변화 소식을 쉽게 전달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의 또 개인 채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책의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그런 좀 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달하고 있는 미래 트렌드라는 것이 뭐 국가의 미래라든지 세계 경제 트렌드, 무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의 미래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한민국에서 사실 거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셔가지고 나쁠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인구 변화예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초고령 사회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인구 감소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이걸 굳이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첫 번째 파트부터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제가 실제 강연에 가게 되면 웬만하면은 인구 변화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언제 등장할지 시기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현실화되려면 언제가 될지 예측이 되시나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언제 올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인구에 대해서는 어때요? 인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태어난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머릿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구 변화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해진 미래. 그래서 저는 미래를, 우리의 미래 생활을 생각할 때, 미래 진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구 변화부터 살펴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들의 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찬성하고 싶으신가요? 인구 변화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행업에 관심이 있으시다. 자, 인구 변화를 딱 보니까 앞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여행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감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부양해 줄 인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모든 우리 생활이 인구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나라 인구 상황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2060년에 우리나라에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65세부터 우리나라 법정 노인이거든요. 2060년이 되면 이들의 비율이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자, 통계청 예측에 따르게 되면은 무려 43.9%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전체 인구의 4, 5명가량은 65세 이상 인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겨지시나요? 참고로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인 건데 그거보다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한 16% 정도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20%를 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세계에서 이런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가 강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은 재미나게 딱 3나라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 중국, 일본. 참 신기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답은 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좀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빠르다라고 이야기는 들으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빠르냐. 자, 우리 유럽에 있는 프랑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몇 년 정도가 걸리느냐. 자, 고령화 사회라는 게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다가 이제 20%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4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회가 적응할 시간들이 아주 충분히 남아있고 인구 변화가 그래도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연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초고령 국가가 된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냐?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는데 35년 정도밖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아니, 이 정도면 지나치게 빠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앞질러 가지고 25년 정도밖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빠르게 되면 사회가 적응이 되나요? 물론 고령화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까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사회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의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를 이끈 요인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정말 태어나질 않아요. 아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야, 우리나라 출산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떨어져서 자, 작년에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한마디로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녀의 숫자예요. 그게 몇 명으로 떨어졌냐면은 0.81명. 자,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떨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0.9명 이렇게 되더니 0.81명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6만 명이거든요. 자, 26만 명 많이 태어난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몇만 명이 태어났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이 태어났던 게 불과 50년 후에 4분의 1 토막 26만 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야, 이거 떨어진다 하더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장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특이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중간 연령이 몇 살일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젊은 축에 속할까요? 좀 나이 드신 축에 속할까요? 자, 중위 연령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쫙 나열해 두고 딱 중간 연령을 뽑는 게 중위 연령이에요. 근데 이게 2020년에는 43.7세였고요.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예측하기로는 몇 세냐? 62.2세입니다. 중간 연령이 62.2세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2070년에 62세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2008년생입니다.
지금의 소년, 소녀가 그때 이제 62세가 되는 건데, 그럼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60살이 되더라도 젊은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왜냐하면 젊은 측에 속하고 그 이상의 머릿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의 미래 생활이 이제 조금 그려지시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자, 여러분들은 초고령 사회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아무래도 그럼 내가 늙었을 때 누가 나를 부양해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연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후보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앞으로는 부양해 줄 사람보다 부양받을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부양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악화돼서 2060년, 70년이 되면은 오히려 부양받을 사람이 늘어나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15세에서 64세. 이런 사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경제 활동을 제일 활발하게 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01명 이상을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측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왜? 우리의 예측보다 늘 아이를 덜 낳고 있어요. 통계청의 예측은 그래서 늘 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장수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장수사회라는 게 축복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 장수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자, 나이 들면서 우리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이렇게 중간 연령이 60세를 넘어가는 사회라면은 사회의 역동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다이나믹 코리아 막 하면서 세계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성장을 시켜왔었는데 국가를, 이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숫자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도 있고 교육 때문에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미국에서 다양한 새로운 문화 현상들이 탄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됐을 때,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일본 쪽을 보시게 되면은 고령화 사회인 부분에 그 영향을 받아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변화가 굉장히 더뎌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본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자녀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청소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대들 나이가 들더라도 2030년, 50년, 60년이 되더라도 사회에서 머릿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들의 가치관이 사회에 정말로 반영이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머릿수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누구냐면은 현재 50대, 40대예요. 왜냐면 60년대, 70년대에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머릿수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2050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머릿수가 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10대 친구들은 머릿수가 너무 적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정치권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까요? 자, 우리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1인 1투표권.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공정한 시스템이 맞을까요?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부양부담으로 빠져나간다면은 이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능력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남아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많이 생각할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여쭤봅니다. 학부모분들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아이들이 한국에 남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계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학부모님 분들이 아니요, 한국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다면 출산율은 더 높아질까요?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굉장히 두려운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망했네. 우리 망했어. 이러고 자포자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야, 그럼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나니까 이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다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실버 산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다행히도요. 우리나라는 실버 산업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 실버 산업 어디 참고하면 제일 좋을까요? 역시나 이웃나라 일본이겠죠. 일본에서 정말로 재미난 현상이 펼쳐졌는데요. 아니 갑자기 성인용 기저귀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기저귀를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런웨이를 걷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미래 소비 타겟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기저귀 하면 애기들이 입는 거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내가 입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입는 거. 음식 산업이라든지 여행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교육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버 산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 산업만 하더라도 앞으로 물론 단체 여행을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타겟을 삼는다면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뭐 상품 내놓는다면 많이 될까요? 머릿수가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릿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대, 40대 이분들이 계속해서 늙어가시면서 계속 머릿수를 유지해 가실 거예요. 당분간.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의 창업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은 지팡이 짚고 다녔다면 미래의 어른들은 다 뭘 하고 다니실까요? 외골경 로봇이라고 하죠. 입는 로봇 같은 거를 딱 착용하게 되면 근력을 향상시켜 줘가지고 좀 편하게 계단 오르내릴 수 있는 거. 지금 삼성에서도 잼스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데 올해 이제 출시를 시작한다고 해요. 삼성에서 이런 거 왜 만들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령 사회를 대비한 한 가지 직업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뷰티 산업, 미래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화장품들 그런 게 잘 될까요? 머릿수가 지나치게 딸립니다. 일단 내수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자,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걸 팔려면은 역시나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고령자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뷰티 산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뷰티 터치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입니다. 이게 무슨 직업일까요? 이 직업은요. 할머니들,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뵙고요. 오랜만에 할머니들 예쁘게 화장해 드리는 거예요. 마사지도 해드리고. 자,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이 직업은 화장을 통한 심리치료 사업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야, 저는 이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 직업에다가 고령화라는 트렌드 요소 그리고 심리치료라는 또 다른 요소를 섞어서 새로운 직업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걸 벤치마킹 삼아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재능 있는 분야에 이런 트렌드들을 섞고 또 다른 요소를 섞게 되면은 여러분들만의 직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뷰티 터치 테라피스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미래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탑골고이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이 몇 배로 늘어나는 모습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오답입니다. 왜냐? 자, 미래 2060년, 2070년, 2050년도 마찬가지고 그때 65세 이상 인구가 되는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죠? 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자, 2060년에 만 65세가 된 사람들이 몇 년생이냐면은 1995년생입니다. 현재 28살.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초고령 인구, 그게 만 80세인데, 그러면은 1980년생이 가장 많은 머릿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 사회에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때 다들 아이고 영감 뭐 이러면서 아이고 밥은 자셨슈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한 30년 40년 뒤 노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밥 먹었냐? 야, 뭐 먹었어? 아, 대박,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말투를 쓰고 있을 거고요. 입는 의상은 어때요? 우리가 갑자기 늙었을 때 야, 난 나이 먹으니까 갑자기 고쟁이가 좋아지더라? 난 갑자기 뽀글이 파마가 좋아지더라? 왜 이렇게 트로트가 좋아지지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젊었을 때 즐겼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고령 사회의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처럼 뭐 BTS 노래 듣고 있을 거고요. 힙합 공연 가가지고 점프업 하고 있을 거예요, 노인분들이.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 야, 공연 쩐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새로운 미래 사회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구 분야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국은 인구가 늘어날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현장의 목격자들입니다. 어떤 목격자일까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인구가 많은 순간을 못 보실 거고요. 얼마나 많이 줄어드느냐? 207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약 1,40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고령자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비중으로 줄어들 거고 2040년대, 지금으로부터 20년만 지나더라도요. 1년에 한 해에만 30명이 줄어들어요. 제주도 전체 인구가 한 66만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2040년대 후반이면요. 2년만 지나도 제주도 전체 인구가 뿅뿅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런 것들 인구 감소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대학들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지방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많이 문을 닫겠죠? 그럼 대학만 문을 닫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이하죠. 왜냐면 전체 인구의 50%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교육, 취업, 다 여기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또 미래 직업계로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죽음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소산다사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소산다사의 시대가 뭐냐?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 사망자의 숫자가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 되세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확실하게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잠재 고객이 확실하게 2배 이상 늘어나는 산업 분야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확실하게 늘어나는 쪽은 죽음과 관련된 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의사가 되세요 라고 한다면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관점만 한번 바꿔볼게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아름답게 끝맺음해주는 직업.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지금과 같은 장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지금의 죽음 방식은 내 죽음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장례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산업이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시신 호텔. 말만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호텔 같은 것을 간략하게 개조해가지고
장례를 아주 간소하게 치러내는 거예요. 장례 비용이 기존 장례보다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미래에 어떤 수요가 몰린다? 작은 장례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가족관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90세에 죽는다? 주변에 내 친구가 없어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인구 얘기만 하다가 50분이 다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다음 분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